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8일째 장기화하면서 정부가 21개 운송사와 차주 445명에게 업무 개시 명령서를 송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3차 협상 날짜도 잡지 못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오는 6일 동시다발 총파업 투쟁을 예고하면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임금과 인력 감축안 등에 대한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하루 차질을 빚었던 서울 지하철 운행이 오늘 새벽 첫 차부터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2월부터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가능할 거라고 언급하면서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거라는 기대감에 원달러 환율은 장중 석 달 만에 1290원대까지 내려갔고 코스피는 장 초반 2500선을 넘었습니다. 쌍용차 파업 농성 진압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헬기 사용이 위법하고 저항한 노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경찰의 강제 진압 이후 13년 만에 나온 대법 판결의 의미, 노동자들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벤투호가 물러설 수 없는 포르투갈과의 조별리그 3차전을 앞두고 막바지 담금질을 이어갔습니다. 수비의 핵심인 김민재 선수는 종아리 부상으로 훈련 대신 휴식과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9도까지 떨어지며 이틀째 때이른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추위 속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눈이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벌써 8일째입니다. 피해가 갈수록 누적되고 있는데 특히 시멘트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건설 현장 곳곳이 멈추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성 기자. 네, 전북 전주시 아파트 신축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 공사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공사장 출입구로 건설 자재가 왔다 갔다 하고 노동자들도 한창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 전북의 경우 레미콘을 배나 철도로 운송하기 때문에 파업의 직접 여파가 닥친 상태는 아닙니다. 저희 취재진이 이곳 외에 근처 현장도 돌아봤는데 우선 오늘까진 레미콘 타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철도 노조 파업 불씨가 아직 살아있고 또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이후 상황을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이곳은 그나마 사정이 낫다지만 파업 여파는 전국 곳곳의 건설 현장에서 일찌감치 드러났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현재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한창인데 레미콘 공급이 어려워 당분간 대체 공정에 나섰습니다. 이렇듯 전국의 건설 현장 1,100여 곳 가운데 600여 곳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레미콘의 주 재료이자 건설의 쌀로 불리는 시멘트 출하가 줄어든 탓입니다. 보통 전국 일평균 시멘트 출하량이 18만에서 20만 톤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30일인 어제 출하량이 그 5분의 1 수준인 약 4만 5천 톤에 그쳤습니다. 이마저도 시멘트 운송 노동자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지기 전보다는 나아진 거라는 게 한국시멘트협회의 설명입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회사가 시공 중인 주택 현장 3분의 2가 파업 영향권에 들었다며 상당수 현장의 공정이 2, 3일 내로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레미콘 타설 대신 배선이나 마감 공정을 먼저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초기 골조 공사 단계의 현장은 이런 대체 작업조차 할 게 없습니다.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입주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어 건설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의 피해는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와 정부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3차 교섭 날짜도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21개 운송사와 차주 400여 명에게 업무 개시 명령서를 송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혜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추가 협상 날짜 아직 안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열린 2차 협상은 양측의 이견만 확인하면서 40분 만에 결렬됐고 다음 만날 날짜도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가능하되 품목 확대는 물류비 인상이 우려돼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에 달리고 있습니다.
협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법 개정은 국회 논의 사항이며 자신들이 노동 조건의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로 대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화물연대는 국토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교섭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시각차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협상과 별개로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 차주와 운송사를 상대로 업무 개시 명령서를 송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국토부는 어제 오후 2시 기준 시멘트 업체 조사 대상 201개사 가운데 78개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 가운데 21개사는 운송사가, 19개사는 화물 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개 운송사에 대해선 즉시 업무 개시 명령서를 현장에서 발부했고, 운송을 거부한 차주 445명에 대해선 명단을 확보해 명령서를 전달했습니다.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 날 24시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피해가 더 심각해질 경우 정유와 철강 등 다른 분야에서도 추가적인 운송 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양측 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현황도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어제 오후 5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42%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시멘트 운송량은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이후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평시 대비 23% 수준입니다. 레미콘 공급도 차질을 겪으면서 전국 1,100여 개 공사 현장 가운데 59%는 현재 골조 공사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전국의 유류 배송도 차질을 빚으면서 어제 오후 2시 기준 휘발유와 경유가 품절된 주유소는 전국 26곳으로 늘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신차를 고객에게 운송할 도로 탁송 기사를 별도로 고용하는 인건비와 임시 차량 적재비 등 하루 평균 4억 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철강업계도 지난 29일 기준 60만 톤에 달하는 철강 제품이 출하에 차질을 겪으면서 8천억 원의 매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피해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지하철 파업은 하루 만에 종료됐습니다. 인력을 줄이는 게 핵심 쟁점이었는데 사측이 한 발 물러서면서 노조가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지하철 노사가 하루 만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사측이 새로운 협상안을 가져와 3시간 넘게 실무 협의를 했고 자정을 넘긴 시각, 협상 시작 4시간 만에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인력 감축에 대해 사측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노조는 노사가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로 한 지난해 노사 합의를 다시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인력 감축에 대해서는 21년 작년도죠. 노사 특별합의를 존중하기로 하면서 노사 간 대승적 타협이 가능했습니다. 노조가 꾸준히 요구해온 안전 관련 인원 충원에 대해서도 일부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극심한 재정난으로 동결했던 임금은 지난해 대비 1.4%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가까스로 타협은 이뤘지만 구조조정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구조조정 논란의 배경에는 서울교통공사의 1조 원대 적자 문제는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려를 반영해 이번 합의 때 노사가 함께 무임수송 손실 비용의 국비 보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이행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노사 협상 타결로 서울 지하철은 오늘 새벽 첫 차부터 정상 운행됐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12월부터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준 의장의 메시지를 숨죽이고 지켜봤던 뉴욕 증시는 파월의 속도 조절 발언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 연설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르면 12월부터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례 없는 4번 연속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의 효과를 지켜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Thus, it makes sense to moderate the pace of our rate increases as we approach the level of restraint that will be sufficient to bring inflation down. The time for moderating the pace of rate increases may come as soon as the December meeting.
하지만 파월 의장은 고공행진 중인 물가를 잡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7%대인 물가 상승률을 2%로 낮추려는 목표는 변함이 없다며 당초 계획보다 최종 금리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It seems to me likely that the ultimate level of rates will need to be somewhat higher than thought at the time of the September meeting and the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파월 의장은 내년에도 상당 기간 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극심한 경기 침체는 없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고용 시장이 여전히 탄탄해 경기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I do continue to believe that there's a path to a soft or a softish landing. I do believe that. Unemployment goes up, but it's not a hard landing. It's not a severe recession. 파월 의장의 메시지를 기다리며 혼조세로 출발한 뉴욕 증시는 브루킹스 연설 직후 일제히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4%대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수많은 발언 중에 12월 속도 조절 부분에 주목한 겁니다. 이번 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고용지표를 보면 더 확실해지겠지만 파월 의장의 속도 조절 발언으로 12월 연준 회의에서 0.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것으로 관측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최근 소폭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이 석 달 만에 1,300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번 달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선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환율 얼마나 내려갔습니까?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00원 아래로 하락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어제보다 17.8원 내린 1,301원에 개장했습니다. 이후 조금 더 하락해 1,290원 후반대로 내려갔다가 지금은 다시 소폭 상승해 1,300원 전후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장중 기준 환율이 1,300원 밑으로 떨어진 건 지난 8월 12일 이후 3개월여 만입니다. 밤사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파월 의장은 앞서 브루킹스 연구소 주최 연설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할 시기가 빠르면 이번 달에 올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일부 진전에도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한동안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파월 의장 발언 직후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고 우리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06% 상승 개장해 장중 2,5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2,500대를 회복한 것 역시 지난 8월 19일 이후 3개월여 만입니다. 지금은 상승분 일부를 반납하고 2,480에서 2,490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1.57% 오른 740.97에 출발한 뒤 1.8% 안팎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무역 수지가 11월에도 적자를 기록하며 8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수출이 글로벌 경기 둔화와 화물연대 파업 등의 영향으로 두 달째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홍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11월에도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고요? 예,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11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수출은 519억 1천만 달러, 수입은 589억 3천만 달러로 70억 1천만 달러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수출이 지난해보다 14% 감소해 10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산업부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화물연대 운송 거부 등이 수출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29.8%, 석유화학은 26.5% 감소했으며 지역별로는 대중국 수출이 25.5% 줄었습니다. 반면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 수입은 155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27.1% 늘어 무역 적자의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올해 누적 에너지 수입액은 1,741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748억 달러나 늘었습니다. 또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무역 적자는 426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적자는 지난 1996년 기록했던 206억 달러 적자를 2배 이상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산업부는 다만 1996년과 2022년 이 기간 동안 우리 무역 규모가 5배 정도 성장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무역 적자가 엄중하긴 하지만 전체 무역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 수출 증가율도 일본이나 독일 등 다른 제조업 기반 수출 국가들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역협회는 12월까지 합한 올해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가 45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며 14년 만에 무역 적자를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홍구입니다. 민주당이 낸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일방통행식 선전포고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반드시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거라며 벼르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 처리까지 맞물리면서 여야 셈법이 복잡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일단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해임 건의안이 보고는 되는 겁니까? 네, 조금 전까지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해임 건의안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 등에 대해서 1시간가량 의견을 나눴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동 뒤 취재진과 만나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예산안 처리는 날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하게 어필했다고 설명했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일정이라 지켜야 한다면서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어달라 의장께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열쇠는 김진표 의장이 쥔 셈인데 점심 사이에 본회의 개의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발의를 두고 일방통행식 선전포고다 탄핵안 발의 전 마지막 기회라고 맞섰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민주당 입맛대로 하겠다는 일방 통행식 선전포고의 다름 아닙니다. 민주당의 관심은 오직 정쟁이지 진상 규명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마지막 기회마저 거부한다면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오늘 오후 유가족 요청에 따라 간담회를 열 예정인데 국민의힘 위원들은 현 상황에 대한 반발 속에서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법적으로는 국회가 내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여야 예결위 간사는 어젯밤에 이어서 오늘도 다시 만나서 보류 사업에 대한 비공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 간사는 내일 오후 2시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로 예산과 관련해 조율 중이지만 대통령실 이전 경찰국 시행령 관련 등은 원내대표 협상 테이블로 넘기기로 정한 만큼 민감한 예산은 그대로 남아있는 셈입니다. 조금 전엔 여야가 이와 별개로 여성가족부 폐지와 대통령 공공기관장 임기일치 법안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3+3 정책협의체 첫 회의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아직 정부조직법 정비가 안 돼 새 정부 방향에 어려움이 많다며 협조를 요청했고,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도 정권 출범 6개월이 지나서야 협의에 나선 게 아쉽다면서도 협의체에서 합의를 이루길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경찰 특수본의 이태원 참사 수사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초기에 입건된 피해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도 임박한 걸로 보입니다. 우선 경찰과 소방, 지자체 일선 책임자들이 검토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윗선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언제쯤 신청되겠습니까? 네, 우선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는 내일로 꼭 출범 한 달째를 맞습니다. 초기 입건자에 대한 신병 처리 절차도 이번 주 시작되면서 수사는 분기점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입건된 피의자 17명 가운데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일부 혐의를 부인해온 일선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경찰이 우선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먼저 경찰 현장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 특수본이 신병 확보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전 서장은 늑장 대응, 부실 대응 비판에 더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늑장 보고를 한 의혹과 최근엔 허위 진술을 한 의혹까지 받는 상황입니다. 앞서 이 전 서장은 밤 11시에야 보고를 통해 참사 상황을 인지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이보다 전인 밤 10시 36분 인력 동원 무전 지시를 내린 사실이 밝혀지면서 거짓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네, 소방이나 지자체 관계자들도 영장이 신청될 수 있습니까?
네, 우선 최성범 용산 서방서장이 대표적인 대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앞서 소방 측은 최 서장이 참사 당일 밤 10시 51분쯤 골목 뒤편에 진입해서 구조 활동에 참여했다고 국회에 보고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특수부는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최 서장이 골목 뒤로 간 건 밤 11시를 넘긴 때인 걸로 보고 소방 측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11시까지 최 서장의 무전과 통화 기록이 없는 만큼 골목 앞쪽에서도 적극적인 지휘 활동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영장 신청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피의자 가운데 특히 3차 조사까지 받은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도 참사 당일 행적을 두고 거짓 해명을 했다는 논란이 이미 제기된 데다 일부 혐의도 부인하고 있어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구속영장 신청 대상이 일선 책임자들에 머물면서 윗선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는 이곳 특수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광호 서울청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윗선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발언에 나선 한 유가족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이상민 장관과 한덕수 총리에 이르기까지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며 이 장관에 대한 파면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중국의 강력한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에 반발하는 집단 시위가 정권 퇴진 운동 성격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외세 개입 딱지를 붙여 확산을 차단하는 동시에 봉쇄도 풀어주는 등 양면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연결합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제로 코로나에 반대하는 이른바 백지 시위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그젯밤 광둥성 광저우에서 촬영된 영상 함께 보시죠. 이 봉쇄 반발 시위가 잇따랐던 하이주구라는 동네에서 벌어진 일인데 주민들이 방역복을 입은 경찰과 충돌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경찰이 마치 거북이처럼 이 방패를 머리 위까지 가린 채 전진을 하고 최루탄까지 터뜨려 시위 참가자들을 연행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같은 날 밤 난징에서도 젊은이들이 핵산 검사 말고 자유를 달라며 거리 행진을 벌이는 장면이 해외 인터넷을 통해 공유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이죠. 27일 전후 베이징, 상하이 등지에서 이른바 백지 시위가 벌어진 뒤 공안이 참가자 색출과 현장 봉쇄 등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중국 내부의 시위 움직임은 잦아드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미국 뉴욕과 캐나다 토론토, 일본 도쿄 등 해외에서 지지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엔 서울 홍대 입구역 근처에서 중국인 유학생 등 300여 명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중단과 시진핑 퇴진 구호 등을 외쳤습니다. 중국 당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상하이 지하철에서 촬영됐다는 영상 또 함께 보실까요? 경찰들이 객차 안을 돌며 시민들의 휴대전화를 하나하나 검문하고 있습니다. 또 광저우에서 촬영됐다는 다른 영상을 보면 지하철 입구에서 경찰들이 휴대전화를 검문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른바 백지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을 하나하나 색출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겁니다. 특히 공산당 퇴진, 시진핑 퇴진 같은 금기어가 등장한 상하이 시위 현장. 이번 백지 시위에 발단이 된 신장 화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이 우르무치 거리라는 곳에서 벌어졌는데 중국 당국이 이 거리 표지판을 아예 철거해 버렸습니다. 또 미국과 영국 등 정치권에서 평화 시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오고 또 해외에서도 지지 시위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은 이번 백지 시위에 외세 개입 딱지를 붙여서 확산 차단에 부심하는 모양새입니다. 시위 주도자 색출 및 체포와 동시에 애국주의에 호소하는 일종의 여론전을 병행하고 있는 겁니다. 또 광저우, 충칭 등 도심에서 봉쇄를 풀어주는 당근책도 내놨습니다. 베이징에서는 바깥 출입이 없는 노약자나 산모, 어린이 등은 매일 핵산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 핵산 검사 의무화 조치는 공공장소 출입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서 기존에도 이 바깥 출입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받지 않아도 크게 상관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의 발표, 보여주기식 당근책에 그친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 봉쇄 정책에 대한 중국 내 반발 시위가 확산하는 가운데 국내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반정부 시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와 대학가 벽보를 통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중단과 함께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프리 차이나 자유중국이라고 적힌 팻말을 든 중국인 유학생 100여 명이 서울 홍대 거리에 모였습니다. 중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백지 시위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이 둘러싼 한가운데엔 1124 모양으로 촛불이 놓였습니다. 11월 24일 중국 신장 우르무치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10명을 추모하기 위한 겁니다. 이들은 중국 정부의 코로나 봉쇄 정책 때문에 인명피해가 커졌다며 자유를 부르짖었습니다. 봉쇄를 말고 자유를 먹는다! 봉쇄를 말고 자유를 먹는다! 봉쇄를 해제하라! 해제하라! 시진핑 국가주석으로 상징되는 중국 정부를 향한 직접적인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반성하지 아니라 계속 거짓말했어. 그래서요. 지금은 우리는 너무 화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상황 안 돼요. 중국이라는 국가체제 특성상 반정부 시위에 나오기까진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참가자 대부분이 얼굴을 가리기도 했습니다. 모습도 좀 막아야 되고 소리도 이제 나올 수 없잖아요. 왜냐면 이거 알면은 아마 중국에서 있었던 가족들도 위험해요. 힘들지만 자유가 민주를 지지합니다. 반중국 정부 움직임은 유학생들이 있는 국내 대학가에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학 곳곳에 중국 내 자유를 촉구하고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기도 했습니다. 히틀러와 시진핑 국가주석을 합성한 사진도 있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흔적도 없이 떼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로서는 유학생들의 이런 반발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시진핑 3기로 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지금 방역으로 인한 인권 유린이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후계 승계 과정에 대한 반대의 의미도 있어 보여요.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예시할 것이고. 반정부 시위에 불을 지핀 유학생들은 앞으로도 봉쇄 정책 반대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국가가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사실상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노조의 파업과 경찰의 강제 진압이 있었던 지난 2009년 이후 13년 만의 결론입니다. 이 판결이 가지는 의미 그리고 남은 과제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노동자들 대리한 서범진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소송이 어떤 건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09년에 쌍용차 노조가 정리해고에 반발해서 파업을 했었고요. 경찰은 강제 진압에 들어갔죠. 이 과정에서 경찰이 다치고 헬기 같은 게 부서졌다 이래가지고 소송을 낸 거죠? 네, 쌍용차는 상하이차에 매각된 다음에 부실 경영이 계속되다가 2009년에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회사에서 소위 경영 정상화 반환의 일환으로 당시에 전체 인력의 3분의 1이 넘는 2,646명을 정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하면서 파업을 했고 이 당시 있었던 진압 상황 관련돼서 이 헬기와 경찰 부상 등과 관련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심과 2심에서 노동자들이 졌고요. 당시 판결 취지와 인정된 손해배상 액수는 어땠습니까? 1심에서는 약 14억, 2심에서는 약 11억 3천만 원 정도가 인정이 됐습니다. 네. 2심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1심 금액 중에 일부에 대해서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해서 조금 줄이기는 했는데요. 예. 큰 틀에서는 점거와 물리적 사용 등의 어떤 노동자들의 행위가 경찰이 입은 피해의 원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모두 책임을 지라라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판결을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라고 어제 돌려보낸 겁니다. 이번에 쟁점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쟁점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한 두세 가지 정도 쟁점을 주목할 만한데요. 네. 일단 대법원에서 본 거는 손해배상 액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경찰 헬기와 기중기 파손 등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예. 11억 3천만 원 2심에서 인정됐던 것 중에 11억 1,500만 원 정도가 이제 헬기와 기중기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법원에서는 경찰의 당시 헬기 사용이 불법적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는 점, 그리고 기중기 파손 원인에 대해서는 경찰이 기중기를 무리하게 운용한 책임도 있다는 점,
그리고 기준기를 수리 과정에서 작동시키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이 기준기를 관리하는 민간 업체의 휴업 손해는 노동자들이 책임질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쟁점을 짚어주셨는데 대법원 판결 하나씩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경찰이 헬기에서 최루액을 뿌리고 하강풍으로 위협한 걸 과잉 진압이라고 판단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경찰 항공 운영 규칙이라는 그 법 규정이 있는데요. 네. 헬기 안전고도를 300m 이상에서 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낮게 비행하면 사람을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인데 당시 사건에서는 오히려 경찰이 일부러 그 헬기 고도를 낮춰서 비행을 하면서 헬리콥터 날개가 돌면서 생기는 강풍을 가지고서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헬기 위에서 공중에서 최루액을 살포하는 행위 역시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굉장히 좀 위험성이 커 보이는데요. 이런 사용 방식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근거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찰의 불법적인 직무 집행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저항을 한 거라면 그게 물리력을 사용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경찰 장비가 파손이 됐다 하더라도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도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헬기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노동자들한테 물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대법원의 전체적인 취지를 봤을 때 당시 경찰의 진압이 좀 과했고 그거에 노동자들은 대응하는 취지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네, 정당방위일 수 있다는 취지로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예. 파업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13년 만이고요. 2심 판결 이후 6년 만입니다. 재판 내내 노동자들이 많이 마음을 좀 졸이셨을 것 같은데 어떤 말씀 많이 하시던가요? 일단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얘기들을 하시고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09년에 변호사가 되기 전에 파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처음으로 봤었는데 그때 파업이 강제 진압으로 끝나고 나서 거의 마음 편히 웃으시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어제는 굉장히 웃으시면서 이 오랜 기간 동안 그 기간을 못 버티고 먼저 돌아가신 사원분의 노동자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 어제는 일단 노동자들이 반길 만한 판결이 나오긴 했는데 소송이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측이 제기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지금 이거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이거는 이제 정부가 아니라 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고요. 네. 노동자들의 당시 파업으로 인해서 회사 업무가 정지가 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생기는 손해를 다 배상하라는 그런 소송입니다. 이게 지금 2심까지는 한 33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던 건데 지금 보니까 지연이자가 붙어서 금액이 훨씬 커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2013년에 처음으로 1심 판결이 나오고 지금 거의 10년이 흘렀기 때문에 법원에서 소송 진행 중에 붙는 이자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액수는 95억 정도 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원금만 해도 사실 노동자들이 갚을 수 있는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노조 측의 핵심 주장은 어떤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이 정리해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이 불가피성이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근로조건의 핵심이 일자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된다는 것과 이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 자체가 너무 넓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물건을 얼마나 팔았느냐 못 팔았느냐 이런 구체적인 상황이라던가 또 노동자들의 파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기업에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지금은 모든 손해에 대해서 다 인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범위에 대해서 산정 문제가 다퉈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아무래도 민간 사업자의 그 피해라서 국가 손해배상보다는 더 어려운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국가 손배 같은 경우에는 국가폭력 여부가 쟁점이었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제기한 것과는 좀 문제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법과 판례가 이 회사의 경영권을 되게 폭넓게 인정하면서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파업을 정당하지 않은 걸로 보는 경향이 있고 네. 또 손해를 굉장히 사용자들 입장에서 넓게 봐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파업의 범위를 좁히고 손해를 넓게 인정하는 게 지금 상황이라서 굉장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노동자 전반의 파업권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쉽지 않겠지만 예. 노동자들의 삶의 중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법률적으로 중요한 주목할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주장할 생각이고요. 무엇보다도 관련해서 지금 노조법 2, 3조 개정,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법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법 논의들이 좀 잘 사건들에 대한 어떤 보완적 의미로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자들 대리한 서범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에 대한 국가 배상 판결에 정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불법 체포와 구금 등 반인권적 행위가 있었고 20년 동안 복역한 피해자가 출소 뒤에도 13살 소녀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사회적 고립과 냉대를 겪어온 점 등을 고려해 윤 씨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당이 강제 해산됐다는 이유로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직을 박탈당한 옛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과 달리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옛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 6명이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선례가 없던 사안을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은 문헌과 판례를 참조해 토의를 거쳐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결정했다면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서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행위를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는 게 합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현 기술 수준에서 성착취물이 한 번이라도 배포되면 즉시 대량 유포, 복제가 가능해 피해를 확대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며 처벌 수위가 적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암호화폐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테라폼랩스의 공동 설립자 신현성 씨와 개발자 초기 투자자들에 대해 그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신 씨를 포함한 8명이 루나를 팔아서 얻은 평균 수익은 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를 범죄 수익으로 보고 찾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소셜커머스 티켓몬스터의 성공으로 유명해진 벤처기업가 신현성 씨. 권도영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설립할 때 같이 일할 직원을 영입하는 데 직접 나섰습니다. 멤버들을 최고급으로 구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썼습니다. 신 씨와 티켓몬스터에서 일했던 프로그램 개발자도 포함됐습니다. 티켓몬스터 출신 A 씨는 간편 결제 시스템 차이페이의 고객 정보를 테라폼랩스에 보내는 시스템을 개발한 핵심 인력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신 씨가 영입한 A 씨 등 7명이 신 씨와 함께 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들이 폭락 전까지 루나를 거래해서 벌어들인 돈은 평균 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현성 대표가 1,400억 원을 번 것으로 추산되고 다른 7명이 거둔 차익도 최대 800억 원에서 최소 10억 원대에 이릅니다. 이들의 루나 매입 단가는 0.1원에서 200원대 수준. 루나 가격이 최고 14만 원대까지 치솟았으니까 천문학적인 수익률을 거뒀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사전 발행된 루나를 대량 확보했다가 자전 거래로 가격을 띄워 고점마다 분할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린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신 씨 측은 지난 2020년 테라폼랩스에서 손을 뗐고 가지고 있던 물량을 꾸준히 현금화했을 뿐 고점 거래를 통해 이 같은 수익을 거두지는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신현성 씨의 1,400억 원대 수익은 이미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된 상태지만 수백억대 차익을 거둔 다른 개발자들의 수익은 아직 묶여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씨 등 7명의 루나 매매 차익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신 씨와 테라폼랩스 직원 등 8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내일 열립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12월의 첫날인 오늘 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서울 기온이 영하 9.4도까지 떨어지면서 어제보다는 2도 그리고 예년보다는 무려 9도나 낮았는데요.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주말에는 잠시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 변화가 심한 요즘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안 지역은 오늘도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해 5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 밖에 서해안에는 약한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오후부터 눈구름이 다시 발달하면서 내일 새벽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5cm, 서해안 지역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서울도 수도권 지역에도 오후부터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수도권과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더욱 메말라가면서 건조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현재 한파특보는 다소 약화했지만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춥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파주의 낮 기온은 영하 1도, 대전 2도, 광주와 대구는 4도로 예상됩니다. 주말부터 강력한 추위는 주춤하겠지만 다음 주 초반까지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내일 밤부터 토요일인 모레 오전 사이 서울도 수도권과 영서지방에도 눈이 내려 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예결특위 활동 시한은 어제로 끝났고 예산안은 사실 법적으로 치면 내일이 마지막 아닙니까, 시한이? 민주당 입장에선 예산안이 더 급합니까? 아니면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더 급합니까? 두 개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당연히 해임 건의안도 국회의 권한이잖아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국민들이 해임해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가 아주 높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좀 더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된다고 생각되고요. 또 예산안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하지 또 내년에 어떤 정부가 운영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이 지금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지금 뭐 정부에서 지금 심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정부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는 것들은 정부가 좀 예산안을 통과시킬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사실 뭐 민주당은 지금 뭐 해임 건의안과 예산안은 별개의 문제다, 따로 떼어놓고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곤 있는데 야당에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면은 숫자 면에 있어서 막을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막을 방법이 없죠. 지난번에 그 이제 예산안 잘 처리하고 나서 국조를 하겠다, 국정조사하겠다는 거에 합의를 했잖아요. 예. 그때 그 민주당이 그랬어요. 마치 국정조사에 본인들이 엄청나게 관심이 많고 해야 되는 걸 목숨 걸듯이 막 그렇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제가 속으로 과연 민주당이 저걸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 이상민 장관 카드를 갖고 나온 거는 그 합의를 그냥 지키지 않겠다. 네. 지키지 않아도 그만. 뭐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상민 장관 카드 해임 건의안 이거 나왔을 때 그러면 국민의힘은 네 알았습니다 이러고 말 거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반발할 게 뻔하고 그러면 그 국정조사 하기로 했는데 왜 그러냐. 왜냐하면 국정조사 대상에 행안부가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장관 없이 국정조사 하겠는가? 이런 말 안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국정조사 다 하고 나서 민주당이 그 사안별로 얘기해서 뭐 해임을 하겠다 하면 그나마 그거는 들어줄 수도 있는 거라니까요. 예. 근데 이거를 막무가내로 쭉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뭐 국민이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니까 이런 핑계를 대가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화물연대 민노총이 저렇게 지금 파업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정부를 흔들고 있는데 그거에 어떻게 동참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편으로 민주당이 이상민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조차 듭니다. 예. 그 민주당에서 그러면 해임 건의안은 예산안 처리하고 하면 안 됩니까? 아마도 이제 병행 처리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별개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정미경 의원께서 화물연대와 연대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하시는데 뭐 그런 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이상민 장관과 국정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수사의 책임자들, 경찰청장이나 서울청장이나 다 수사의 총괄 책임자잖아요.
그런데 특수본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없잖아요. 이미 뭐 꼬리 자르기로 수사는 끝났다고 보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도 좀 크기 때문에 먼저 윤석열 정부가 이런 결단을 내렸다라고 한다면 예산안 통과도 어떤 서로 협의 끝에 잘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예. 또 이상민 장관은 지금 재난 안전 컨트롤 타워의 총 책임자잖아요. 네. 좀 이런 사고를 예방하지도 못하고 대처하지도 못하고 한 분이 재난 안전을 총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속히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좀 내려주십사 하는 그런 촉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이요, 그 김의겸 의원을 내세워서 그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뒷조사, 더 탐사하고 협업하는 이런 걸로 했어요. 네. 그랬는데 그게 이제 거짓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과 안 해요. 민주당 지도부도 가세했는데 사과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이쪽에서 사과하라고 해도 국민들께 사과해라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도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장경태 최고위원이 나서가지고 또 무슨 뭐 조명을 썼네, 사진을 찍을 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가짜 뉴스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게 가짜 뉴스인 게 드러났는데도 장경태 의원은 계속 가고 있어요. 아무런 사과 반성이 없어요. 네. 그럼 보세요. 김건희 여사,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 타겟이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흔들 수 있는 사람들, 그 가까운 사람들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 이 민주당은 계속적으로 대통령을 타겟으로 두고 대통령 주변 사람들을 계속 건들고 해코지하는 방식으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예. 뭐 여당도 기승전 이재명 대표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가족, 이재명 대표의 측근, 이재명 대표의 보좌관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 한번 자신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정부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잖아요. 네. 검찰부가 아니잖아요. 모든 걸 검찰이 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민주당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좋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김의겸 의원이 협업을 했다고 했습니다만 불법에 협업한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뭐 검찰 수사에 고발을 했으니까 불법에 협업한 부분이 있는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더 탐사의 행동이 뭐 민주당이 잘했다고 보겠어요. 당연히 잘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더 탐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가세현도 그렇게 민주당 사람들 공격하고 명예훼손하고 체포영장 발부돼서 체포하는 현장까지도 영상에 공개하면서 수익냈잖아요. 네. 상업적으로 이용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뭐 국민의힘 보고 사과하라고 하면 사과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치권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는 건 맞는데 예. 빨리 여야 협치해서 대화해야 되는데 전혀 대화할 어떤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좀 더 손을 더 내밀었으면 좋겠어요. 대화를 누가 맡고 있는 건지 사실 민주당에서 변수는 계속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하자고 여러 번 부탁을 했잖아요. 근데 한 번도 안 들어줬잖아요. 이제까지 여당의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하고 또 야당 원내대표와 대화를 안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이건 처음이에요. 근데 그건 뭐냐면 이미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라고 속단하는 거예요. 뭐 검찰이 수사를 했습니까?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까? 뭐 했습니까? 근데 벌써 중범죄자라고 확정을 해놓고 하니까 만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대통령이 민주당과 당대표를 범죄자로 이미 인식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요? 아니 이미 그 민주당 내에서 그 지난해 그 경선에서 이낙연 대표가 이미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얘기했다니까요. 그런 혐의가 있는데 왜 나오냐는 식으로 말한 거잖아요. 본인들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 알고 있는 거를 마치 무슨 새롭게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뭐 새롭게 문제를 만들어서 지금 조사를 하는 겁니까? 이미 있던 거예요, 다. 누가 그거 대장동 사건 시장할 때 봐주라고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얘기를 이재명 대표한테 이렇게 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다. 뭐 이런 방식으로 말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불법에 협업한 게 있냐 김우겸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미 거짓에 협업을 했어요. 예. 그러면 거짓에 협업한 거는 불법이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법이라는 건 상식의 최소한이기 때문에 네. 상식적으로 정도라는 게 있는데 그 정도를 이미 김의겸 의원은 다 벗어났고 장경태 최고위원도 다 벗어났어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사과하는 게 맞는 건데 사과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국정조사 어렵게 합의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 국정조사에서 적어도 이상민 장관 목소리는 들어봐 줘야죠. 뭐라고 얘기하는지. 네. 그것도 아예 그 기회조차 그 말살시키겠다는 거잖아요. 해임 건의 이렇게 하고. 근데 그 해임 건의안 해임 건의예요. 대통령이 해임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예. 건의라는 건. 예. 네. 근데 그걸 왜 하겠습니까? 그 불필요한 거를. 결국은 또 정쟁해서 대통령을 계속 흔들겠다는 건데 그래서 주호영 대표가 나라 걱정 좀 하자. 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게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국정조사를 보이콧하면 그거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까? 아니 국정조사를 깬 게 지금 민주당이라니까요. 보이콧을 한 게 민주당이에요.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 이상민 장관이 해임 건의안이 올라가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보이콧을 검토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사실 그 장관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현직이 없기 때문에 좀 국정조사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장관 자리에 아닌데 너 나와서 얘기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경우가 아닌 거죠. 누가 거기 나와서 얘기를 하겠어요. 적어도 장관이 당당하게 나와서 국민들께 이건 기고 이건 아니고 그때 상황은 이랬고 이런 얘기를 지금 듣자고 국정조사에 한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국정조사 합의할 때 이상민 장관 해임 카드는 민주당이 내놓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합의 대상이 아니었잖아요. 예. 근데 뒤늦게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 뭐냐? 제가 볼 때는 그거라니까요. 대통령 흔들고 그다음에 대통령한테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민노총이 밖에서 저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협업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 아니냐라고 다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 지금- 한마디만 붙이면 이상민 장관이 무너지면 둑이 무너진다는 기사가 나오잖아요. 네. 왜 이상민 장관이 해임되면 둑이 무너질까요? 저 이해할 수 없고요. 이상민 장관은 어떤 재난안전의 최종 책임자잖아요. 네. 또 경찰과 소방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분이시고 그런데 이 이태원 참사 발생하고 나서 경찰과 소방 인력을 아무리 동원해도 막을 수 없었다잖아요. 그리고 막을 만한 인파도 몰려있지 않았다는 것이고 왜 경찰을 지휘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지휘권이 없었다고 그러고 주체자가 없어서 매뉴얼이 없어서 법이 없어서 책임질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런 분이 지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서 무슨 시스템을 개선시키겠어요. 법이 없어서 못 막는다고 하시는 분이잖아요. 저는 이상민 장관은 전혀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보호할 만한 별로 가치가 없어 보여요. 그 재난안전에 관한 기본법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민주당이에요. 네.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시스템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겠다. 세월호 같은 사고가 나지 않겠다. 만들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태원 사고가 딱 나니까 이제 네. 구체적인 게 다 나왔어요. 뭐냐?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간단한 건데요. 그 법을 살펴보면 정말 황당한 게 있습니다. 그 지역 내에서 어떤 사고가 날거나 위험이 됐을 때 그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는 대상이요. 시장, 군수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 소방서장, 그 다음에 해양 경찰서장이 있어요. 근데 경찰서장은 빠져 있어요. 이런 허술한 법을 만든 사람들이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시스템 만든다는 얘기 들으면 정말 경기할 것 같아요. 예. 또 시스템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네. 5년 동안 뭐 했어요? 예, 사실 그래서 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번에 국조는 제대로 해라 이거죠. 예. 정쟁을 하지 말고 진짜 재난 안전에 관해서 제대로 꼼꼼히 따져보고 예. 외국 사례도 보고 그래서 정말 그거를 자세히 만들어 달라.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반 국민들의 마음일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짓밟고 있어요. 또 이상민 카드 이렇게 내놓고 예. 정쟁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일단 뭐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일단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탄핵소추
안을 내게 될 텐데 이게 현실적으로 소추위원이 김도비 위원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좀 어렵다는 측면이 들고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만드는 게 아니라 국회가 만드는 거예요. 네. 근데 마치 뭐 재난안전법을 민주당이 만든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일단 잘못됐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실제 탄핵 소추까지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정치적인 합의를 통해서 그만둬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임 건의안에도 그냥 바로 거절하죠. 박진 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네. 했잖아요. 바로 그냥 무시했잖아요. 좀 저는 대통령이 좀 고민하는 모습이라도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이 발의됐을 때 국민들이 해임을 원하는 여론도 상당히 높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건의를 뭐 참모가 했다는데 민주당스러운 얘기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예, 물론 한 기사이긴 언론 보도에 하지만 따른 겁니다. 예. 기사이긴 하지만 그래서 대통령이 정말 야당에 대한 존중 이런 것보다는 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참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탄핵 소추까지 가서야 되겠냐 하셨지만 어쨌든 탄핵 소추안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건 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명확히 돼야 하는 부분이니까 민주당에서도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두 분 다 법조인이시니까요. 이게 인정받을 사유가 있는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어차피 이거는 정치 공세이기 때문에요. 뭐 법적으로 뭐 이것이 뭐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건 사실은 그 논의의 여지가 별로 없어 보여요. 민주당도 이걸 무슨 검토하고 하겠습니까? 그냥 정치적으로 말만 검토한다 이러지. 어차피 답은 다 정해놓고 가는 거고요. 예. 제가 그 이 안전이나 재난에 관해서 왜 민주당 책임을 묻냐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문재인 정권은 사실 세월호 정부예요. 그러면 세월호 정부라고 본인들이 당당하게 말했으면 그 5년 동안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습니다. 국회를 장악하고 있었고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책임이 국회는 곧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 지금 뭐 탄핵 소추 뭐 본인들은 다 할 수 있어요. 왜? 지금 다수당이니까. 네. 할 수 없는 게 없어요. 법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아니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거 그런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아니 이게 정상적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정조사를 다 적어도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임 얘기가 나오면 대통령 고민 안 하시겠습니까? 예. 당연히 그 당시 여론을 어떻게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다짜고짜잖아요. 그냥 무조건 대통령 흔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합의해놓은 국정조사도 안 하겠다는 거지. 이게 하겠다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서로 네. 상식적으로 해야지 본인들 민주당이 한 건 싹 잊어버리고 그냥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대화 안 하자는 거죠. 부의장님. 이 얘기를 듣다 보면 민주당이 지금 정권을 갖고 있는 분 같아요. 정부 여당이 큰 책임을 가져야 돼요. 네. 왜냐하면 나라를 운영하는 것은 정부잖아요. 윤석열 정부잖아요. 언제까지 야당 탓할 거예요. 이렇게 야당 탓하다 보면 예산안 통과 안 돼도 됩니까? 그러면 준 예산 체제로 가면 되나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다수당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거예요. 또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이미 12구 참사, 이태원 참사 직후부터 해임하라고 했어요. 근데 마치 지금에서야 해임 건의를 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건의는 이태원 참사 직후부터 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실제 이제 민주당에서 법무법인에 의뢰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이태원 참사 전에는 전혀 예방 조치를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다. 네. 이태원 참사 대응 당시에는 대응이 너무 늦었다. 네. 장관이 대통령보다 늦게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참사 이후에도 여전히 책임 없는 얘기만 한 거잖아요. 네. 경찰국까지도 신설하면서 지휘권이 있다고 해놓고 내가 지휘권이 없어서 못 막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태원 참사 명단 다 가지고 있으면서 서울시에서 정부 받아가지고 있으면서 없다라고 국회에서 위증했잖아요. 이런 부분이 위법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다만 이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 사유가 있어야 네. 되는 것이고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에게 나라에 바람직하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정치적인 어떤 책임을 좀 지는 모습을 보여달라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민주당의 해임안 발의 같은 걸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좀 묶어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조은희 의원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목소리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측근들이 구속되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검찰 소환이 있을 거고 그러면 혹시 체포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처리가 돼야 되니까. 해야 되는데 불체포 특권이 있으려면 회기 기간이 중요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짐작컨대 임시국회를 또 소집할 거다. 정기국회 끝나면 12월 임시국회, 1월 임시국회 그렇게 모든 스케줄이 이재명 피의자 구하기 스케줄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이 뭐라고 기소를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헌법상 모든 국민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입니다. 그렇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을 때만 구속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기소되면 법정에서 당당히 싸우고 실제로는 이 다음 총선이 사실상 배심 재판이다. 우리 국민들이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방탄 국회에 대한 논쟁입니다. 최 의원님 저 정도까지 의심을 하십니까? 어떤 부분을? 그 조은희 의원이 이제 이 국정조사하거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국회를 열어놓고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그걸 막기 위한 거다라는 주장인 것 같거든요. 뭐 의심은 충분히 할 수 있죠. 지금 민주당이 뭐 여러 가지 상식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 민주당을 연구하다 보면은요 늘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하면 그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볼 때 지금 그 검찰의 그 수사의 어떤 양태를 쭉 보다 보면 이제 거의 온 것 같아요.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을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소환을 했을 때 이재명 대표는 응할 것이냐. 이걸 계속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소환에 응하지 않았을 때 그럼 그다음은 검찰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체포 동의서를 국회에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체포 동의서가 국회에 갔을 때 과연 국회는 이 동의를 해줄 것이냐 부결시킬 것이냐 이런 질문을 또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지금 국회든 여의도든 계속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아마 조은희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내놓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그 체포 동의서 체포를 만약에 그게 회기가 아닐 때는 체포할 수 있으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그 회기는 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근데 핵심은 뭐냐면 그럴지라도 체포 동의서가 간다니까요. 회기가 열려 있을 때 그거는 피할 수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체포 동의서가 갔을 때가 과연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포인트겠죠. 그리고 뭐냐. 지금 정권 교체가 됐다고 해도요. 정권 교체가 반밖에 안 된 거예요. 국회는 지금 다수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예산안도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그다음에 이거 탄핵소추 이런 것도 아무거나 마음대로 꺼내면 지금 민주당이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권 교체가 안 됐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책임지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방향으로 내가 이끌어 가겠다 하려면 사실 국회가 다수당이 돼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대통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계속 민주당은 흔들기만 하고 참 어떻게 보면 너무 가엾습니다. 반론 듣겠습니다. 가엾은 분이 왜 만나야죠. 상대방을 만나서 부탁을 해야지. 부탁을 안 들어줬을 때 가엾은 대표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수사 안 받는 분으로. 만나주지 않는데 뭐 대화가 없는데 되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정권 교체는 됐으나 반만 됐다. 뭐 맞는 말씀이에요. 다만 그 민심이 결국에는 결정하는 거잖아요. 다음 총선에서 다음 총선 전까지는 국민의 민심을 얻은 다수당이기 때문에 다수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비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방탄하잖아요.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방탄한다고 했잖아요. 뭐 국회의원 출마하고 방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대표 출마한다고 방탄한다고 했잖아요. 이제까지 방탄한 적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방탄 프레임, 범죄자 프레임 씌우기에 너무 급급한 것 같고요. 검찰에서 소환하면 조사 받겠죠. 다만 아직까지 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았다거나 이재명 대표가 어떠한 뭔가를 했다는 그런
불법적인 증거가 있다는 기사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네. 그런 검찰이 그런 증거를 확보한다면 얘기하겠죠. 네. 그러면 그때 또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말할 때가 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로 8일째고요. 어제 2차 교섭이 있었는데 뭐 한 40분 만에 그냥 끝났다고 합니다. 정부와 노조 입장이 좀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양측 입장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온갖 이 법의 집행을 늦추고 방해하는 행동을 뒤에서 하고 있으면서 와서 그걸 대화니 협상이니 이름 붙이는 것 자체가 이것은 이용만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빌미를 안 주는 게 화물연대로서도 빨리 복귀하는 판단을 하는데 우리가 그게 진정으로 도와주는 길이다. 그래서 뭐 모든 대화가 없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식의 대화는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부가 좀 국민을 대상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거나 대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뭔가 손해배상을 하겠다, 업무 개시 명령을 확대하겠다, 요구안에 대해서 정부는 답을 정해놓았으니 이것마저 바뀌시려면은 여기에 따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로 8일째 파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 의원님 일단 여당이시니까요. 이게 대통령실에서도 좀 강경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일선에서 협상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유연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도 같거든요. 저는 그 최근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일화를 듣고 참 놀랐어요, 사실은. 그 2003년도에 똑같이 화물연대 파업이 이제 있었죠. 그때 이제 첫 번째 파업할 때는요, 노무현 대통령이 화를 냈지만 결과적으로는 거의 정부가 항복을 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 거의 지금도 1조 피해라고 그러잖아요. 국민의 피해가 너무 심각하고 어려우니까 사실 노무현 대통령조차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 뭐 서너 달 후에 또 그러는 거예요. 화물연대가. 네. 그때 얼마나 노무현 대통령이 화가 났으면 그거를 갖다가 이거 사법적 처리해야 된다. 이제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걸 처음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네. 정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화물연대가 정상적으로 민노총이 지금 이 파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것도 정부 흔들기 아니냐. 이 어려울 때, 경제가 어려울 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제, 그거는 충분히 상의해 볼 수 있다고 정부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요구하는 강도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최저임금제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문재인 정권 때도 최저임금제요. 품목별로 사실은 다 나눠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혼동이 있을 수 있어서 안전운임제. 네, 안전운임제. 그게 이제 최저임금제랑 맞습니다. 비슷하니까. 근데 이 안전운임제 부분에 대해서도 모든 품목에 다 이거를 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럼 사업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가 모르겠습니까? 화물연대 민노총 이 노동자들은 모르시겠습니까? 전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할 수 없는 걸 지금 요구하면서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결국 또 정권 흔들기 아니겠는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 서울 지하철이요. 그것도 다 생각을 해보세요. 전부 다 그 합의 초안에 전부 다 서명했는데 민노총 간부가 오니까 그게 또 결렬이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다행히 거기는 한국노총이 있기 때문에 서로 노총 간에 아마 저는 그걸 화합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타결이 됐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은 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곳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정부 흔들기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서울시는 하루 만에 서울교통공사 파업을 막았잖아요. 좀 우리 윤석열 정부도 좀 이렇게 파업을 좀 막았으면 좋겠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노동자들과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이런 법도 만들어졌습니다만 윤석열 정부가 파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파업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대화나 이런 교섭들이 제대로 미리 준비가 됐었는지 지금까지 왜 꼭 파업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이런 마치 경제가 무너질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경제는 지금 8개월 연속 무역 적자고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인 줄 알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국토부 장관 더 나서서 이런 파업을 막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파업 일주일 만에 마치 화물 차주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한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 모든 책임이 화물 차주 책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화물 차주들이 왜 이런 요구들을 하는지 고유가의 고물가
화물차주들 책임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얼마나 이익이 줄어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자영업자들 보고 국가 힘드니까 당신들이 어떤 고유가 고물가 다 책임져라 라고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자영업자들 식당들이 자재값이 다 올라왔는데 밥값 그대로 해라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당연히 파업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 국가적으로 굉장히 손실이 많고 파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정말 윤석열 정부가 유능한 정부가 돼서 파업 없애줬으면 좋겠어요. 일어나지 않게끔. 우리가 인류 기업들은 파업 전에 막잖아요. 근데 파업하고 나서 마치 며칠 만에 일주일 만에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정부가 그 의무를 다 했는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업 8일째고요. 교섭은 2차례 있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습니다. 이게 길어지면 피해가 누적이 될 테고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화가 다시 재개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주제 짧게 좀 다뤄보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요. 사면 얘기가 나옵니다. 뭐 저희도 기사가 있던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좀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것 같고요. 더 관심이 가는 건 김경수 전 지사는 어떻게 될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 대통령께서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는 어차피 이제 대통령이 결단의 부분이기 때문에 왜 지난번에 사실은 김경수 지사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그 부분이 이미 사면 부분이 거론이 됐었는데 그때 아마 될 거라고 또 예측하신 분도 되게 많았거든요. 많았습니다. 근데 또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글쎄 저는 예측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그럼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정치적으로는 해야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너무 고령이시고 너무 아프시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그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당연히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그 당시에 확정 판결이 다 난 건데 그걸 다시 수사해서 지금 저렇게 감옥에 가 계시기 때문에요. 빨리 했어야죠. 그런데 이렇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은. 김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여야 협치 차원에서 어떤 메시지를 던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렵게 저는 뭐. 네, 표정이 조금 바뀌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김 전 지사는 만약에 복권까지 된다면 정치 재개가 바로 가능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주목을 받는 것 같거든요. 복권 뭐 안 해주겠죠. 안 해줄 거로 보고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대통령이 사면을 할 때나 뭐 수사를 할 때나 여야가 최소한의 균형을 맞췄거든요. 야당 수사를 하면 여당 수사도 하고 복권을 하면 또 야당도 좀 해주는. 근데 뭐 수사가 일관적으로 야당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복권은 뭐 당연히 안 되는 거로 보여지고요. 사면도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만 유일하게 가능하다고 하면 이제 5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10몇 년 남았는데 김경수 지사는 한 5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혹시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여야가 너무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이 사면이라는 카드를 통해서 정치가 화합하는 그런 모습들, 통합하는 모습들 이런 걸 보여줬는데 이 사면이라는 카드가 이제 통합, 화합의 의미는 전혀 없고 그저 그냥 자기 지지층들에게 보여주기식 사면 정도?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두 사람의 무게만 봤을 때는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복권까지 돼야 한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복권이 안 되면 뭐 5개월 후에 나오고 또 복권이나 사면하지 않더라도 가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혀 뭐 실익은 없는데 정치적인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인데 이제까지 해온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복권은 뭐 0%로 보여집니다. 기대를 안 하시는 건지 안 한 척 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연말이면은 많이 또 얘기가 나올 테니까요. 그때 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벼랑 끝에 선 우리 축구 대표팀, 이제 남은 희망은 포르투갈전 승리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결전을 단 이틀 앞두고 수비의 핵심 김민재 선수가 훈련에 불참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카타르 현지에서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가볍게 몸을 풀며 컨디션을 끌어올립니다. 하지만 수비의 핵 김민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 전에는 훈련장에 나와 가볍게 자전거를 탔던 김민재는 아예 호텔에 남아 재활 치료에만 전념했습니다. 동료들은 김민재가 포르투갈전에 뛸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상황은 분명 좋지 않습니다. 워낙 내색하지 않는 선수라 또 그런 것을 또 감수하고 또 팀 분위기를 해치지 않고 또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우리 대표팀은 벤투 감독이 가나전 이후 퇴장당해 포르투갈전에서 벤치를 지킬 수 없습니다. 마스크 투혼을 펼치고 있는 손흥민의 컨디션도 최상은 아닙니다. 김민재까지 결장한다면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지만 포르투갈전 필승의 각오는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16강으로 가기 위한 발판이 포르투갈을 무조건 잡아야 된다는 그런 선수들 내부에서도 좀 강하기 때문에 2연승으로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한 포르투갈 역시 가볍게 훈련을 이어가며 우리와의 일전에 대비했습니다. 16강전에서 브라질을 피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상대로도 총력전을 펼칠 전망입니다. 조 1위 사수를 위해 우리나라와의 경기에 전력 투구를 선언한 포르투갈. 벤투호가 쉽지 않은 마지막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YTN 허재원입니다. 페르난도 산토스 감독이 이끄는 포르투갈 대표팀도 카타르 도하 외곽 알샤하이니아 SC 훈련장에서 손발을 맞췄습니다. 그라운드 훈련에는 총 26명 가운데 부상을 당한 페레이라 등을 제외한 22명의 선수가 참가했고 주장 호날두도 팀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포르투갈 대표팀 관계자는 호날두가 실내에서 회복 훈련을 하고 있고 부상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훈련에 앞서 기자회견에 참석한 공격수 안드레 실바는 우리의 주요한 목표는 계속해서 이기는 거라면서 이미 16강에 진출했지만 조 1위가 목표이기 때문에 한국전에 최선을 다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여성만으로 이뤄진 심판진이 출격합니다. 주심은 며칠 전 월드컵 1호 여성 심판 역사를 쓴 스테파니 프라파르입니다. 장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92년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본선 경기에 여성 심판을 기용한 카타르 월드컵. 본선 심판 129명 가운데 6명이 여성입니다. 이 중 가장 먼저 본선 경기에 나선 건 프랑스 심판인 스테파니 프라파르입니다. 일주일 전 폴란드와 멕시코 경기에서 대기심으로 본선 무대 잔디를 밟았습니다. 여성 심판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프라파르가 내일 코스타리카와 독일 경기에서 주심으로 나섭니다. 피파는 부심 2명까지 모두 여성으로만 구성된 여성 심판 트리오의 출장을 예고하며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프라파르는 여성 심판진의 경기 진행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For us, it's also more experience, more management with the players. So every game, every year, we improve a lot. So I think we will be ready for the World Cup. 함께 경기를 관리할 부심은 브라질의 네우사 백과 멕시코의 카렌 디아스입니다. 또 다른 여성 심판인 르완다의 살리마 무칸상가는 일본과 스페인 경기 대기심으로, 일본의 야마시타 요시미는 캐나다와 모로코 경기 대기심으로 첫 출장할 예정입니다. 여성 인권이 취약한 중동 국가 첫 월드컵에서 여성 심판들이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메시의 라스트 댄스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폴란드를 꺾고 조 1위로 16강에 올라갔고 폴란드는 골 득실에서 멕시코를 제치고 16강에 안착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마지막 월드컵에 나선 메시와 레반도프스키의 대결. 아르헨티나는 후반 마크 알리스테르와 알바레스의 연속골로 폴란드를 꺾고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전반 페널티킥을 실축한 메시. 그러나 경기 내내 팀의 공격을 이끌며 역시 메시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Messi is the best, Argentina is the best, they play an amazing match, they did everything amazing.
레반도프스키는 득점 기계라는 별명이 무색하게 슈팅 연계에 그쳤지만 폴란드는 패배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의 골득실로 앞서 16강에 올랐습니다. 16강 단골 손님 멕시코는 사우디아라비아를 꺾고도 44년 만에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습니다. 선발 명단에서 핵심 9명을 빼며 여유를 부린 프랑스는 튀니지에 일격을 당했고 호주는 덴마크를 잡고 히딩크 감독 시절 이후 16년 만에 16강에 올랐습니다. So good, so good. We're going all the way. Whoever's next, we're going to beat them too. We're going to beat the whole thing. Argentina going down. 이제 아르헨티나는 호주와 프랑스는 폴란드와 8강 진출을 놓고 맞붙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9.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겨울 시작부터 찾아온 강력 한파는 하루 정도 더 이어진 뒤 주말부터 주춤할 전망입니다. 다만 주말에는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일부 지역에 눈 예보가 나와 있어서 도로 미끄럼 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혜용 기자입니다. 이틀째 강력 한파가 이어지며 도심은 겨울 시작부터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서울은 전날보다 기온이 더 떨어져 영하 9.4도를 기록했습니다. 가을과 겨울이 교차하는 시점에 한겨울 한파가 절정을 이룬 겁니다. 출근길 시민들은 두꺼운 외투와 털모자, 귀마개로 찬바람을 막아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좀 따뜻했던 것 같은데 바로 추워지는 것 같아요. 이제 진짜 겨울이 왔다는 게 실감이 듭니다. 강원도 향로봉 기온도 무려 영하 19.7도를 기록했고 파주 영하 12.2도, 전주 영하 4.7도, 대구 영하 3.8도 등 전국에서 영하권 강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북극 한기가 내려오면서 우리나라 북쪽 상공으로 영하 35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남하한 것이 원인입니다. 겨울 시작과 함께 찾아온 강력 한파는 하루 정도 더 이어진 뒤 주말부터 주춤하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초반까지는 예년 기온을 밑도는 추위가 지속하고 서해안에는 눈이 계속되는 등 겨울 날씨의 심술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주말 새벽에는 수도권과 영서 등 중부지방에 눈이 내려 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은 구름대들이 먼저 유입되기 때문에 2일날 밤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눈이 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 강수라고 말씀드렸던 3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 1에서 5cm, 경기 남동부에는 1에서 3cm, 서울을 포함한 경기 남서부 쪽으로는 1cm 내외의 적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영하권의 아침 추위 속에 경기 북부와 강원 산간 등 일부 지역에는 주말 새벽 대설특보가 내려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미끄럼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이렇게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강원 지역 스키장이 이번 주부터 개장합니다. 인공눈을 만들기 시작한 강원도 평창 용평 리조트와 휘닉스 평창은 모레 스키장 문을 열고 겨울 시즌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알펜시아 리조트 등 강원 지역 다른 스키장 역시 12월 중 차례로 개장할 예정입니다. 네, 강원도 내 9개 스키장은 통상 이르면 11월 초, 늦어도 11월 말부터 문을 열었지만 올해는 포근한 날씨로 개장이 계속 연기됐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면서 동물 의료에 대한 수요와 함께 의료행위 관련 피해 신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나 보상 기준이 없습니다. 정부가 논의기구를 구성해서 이 부분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간종양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서울에 있는 대학동물병원을 찾은 17살 닥스훈트 히메. 조직 검사를 받다가 간에 출혈이 발생해 후유증에 시달리다 3주 뒤 신부전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반려인은 검사가 위험할 수 있다는 말을 사전에 듣지 못했고 사망 이후엔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행사가 오고 갈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는 전혀 들은 것도 없었고 그럴 줄 알았으면 저는 진행을 안 했죠. 저한테는 뭐 가족이고 친구이고 뭐 자식이고 저렇게 간 것에 대해서 너무 속상하죠.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출혈 가능성을 알리고 반려인 측의 동의를 받아 검사를 진행했다며 히메의 상태가 악화하자 긴급 수혈을 하는 등 필요한 처치도 해서 병원의 과실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치과 진료를 위해 서울 강남구 동물병원을 찾은 반려견이 마취제를 맞고 30초 만에 목숨을 잃는 등 병원 치료를 받던 동물이 사망하는 사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수의사법엔 동물 의료사고에 관한 법적 정의도 피해 구제 방안도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수의사법에서는 그 반려동물의 의료 분쟁 조정에 관한 그런 내용은 없고요. 소비자원을 통해서 이렇게 접수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동물병원 피해 신고는 모두 980여 건으로 이 가운데 35%는 의료행위 부작용이나 오진 관련 신고입니다. 또 수의사가 부적절한 진료 행위 등을 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실제로 면허가 정지된 건수는 지난 2015년부터 따져봐도 30건에 불과합니다. 동물 의료도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료 행위처럼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정의를 분명히 해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들이 이제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서 이런 제도를 정비하는 속도가 따라잡지 못했었거든요. 의료인의 책임이라던가 강화가 되기는 할 것이고요. 대한수의사회는 의료사고를 막을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동물 의료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전문 기관이나 기준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반려인을 지원하는 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동물병원 의료사고 분쟁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어제 오후 2시 기준 전국의 26개 주유소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로 휘발유와 경유 공급에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업계 비상상황반을 구성해 주요 거점별 입출하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 13곳, 경기와 인천 10곳, 충남 3곳의 주유소의 재고가 바닥난 상황입니다. 자세한 품절 주유소 현황은 오피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부는 비상수송체계를 가동해 공급 차질이 있는 주유소엔 12시간 안에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하는 길에 계란을 맞을 뻔했습니다. 오늘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 앞에 도착한 이 회장은 날아온 계란에 맞지는 않았지만 크게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계란을 던진 사람은 방송인 이메리 씨로 파악됐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앞서 이 회장 재판 출석 때마다 고함을 치기도 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이 씨를 고발하거나 법정 방청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미 하원의 민주당을 이끌 새 원내대표에 뉴욕 출신의 하킴 제프리스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낸시 펠로시 의장의 뒤를 이어 원내대표가 된 제프리스 의원은 52살로 미 역사상 최초의 흑인 원내사령탑이라는 새로운 역사와 함께 민주당의 세대 교체를 이뤄냈습니다. 이동헌 기자입니다. 미국 민주당은 현지 시간 30일 하원의 민주당을 이끌 새 원내대표에 하킴 제프리스 의원을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 출신의 제프리스 의원은 52살로 2012년 연방 하원의원에 선출된 후 내리 6차례 당선됐고 미 역사상 최초의 흑인 원내사령탑이란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We look forward to finding opportunities to partner with the other side of the aisle and work with them whenever possible. But we will also push back against extremism. 또 하원 민주당의 지도부를 구성하는 원내 총무에 59살인 캐서린 크라크 의원이 코카스 의장의 43살인 피트 아길라 의원이 각각 뽑혔습니다. 전임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인 낸시 펠로시 의장보다 30살 적은 제프리스 의원을 비롯해 젊은 지도부를 구성해 세대 교체 또한 이뤄냈습니다. We as a team and as a caucus reflect the diversity and the strength of the American people. And that is where we are able to come together around shared values. 지난 20년간 하원에서 민주당을 이끈 펠로시 의장은
새 지도부가 민주당에 새로운 활력과 생각, 관점을 제공해 줄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제프리스 신임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내년 1월부터 2년간 하원의 민주당을 이끕니다. 야당인 공화당과 함께 일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지난 중간선거 결과 하원 다수당 자리를 공화당에 내준 만큼 앞으로의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EU는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단죄하기 위한 특별 법원을 설치하고 러시아의 동결 자산을 전쟁 복구 비용으로 쓰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유엔이 뒷받침하는 특별법원의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대해 사법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We all remember the horrors of Bucha. It is estimated that more than 20,000 civilians and more than 100,000 Ukrainian military officers have been killed so far. Russia must pay for its horrific crimes.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특별법원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면서 특히 영국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Реалізувати цей пункт нашої формули миру і реально забезпечити справедливість після цієї війни так само, як і після Другої світової. Вірю, що Велика Британія проявить своє лідерство саме у цій боротьбі за справедливість. 러시아의 전쟁 배상 책임을 물리는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재정적 손실은 6천억 유로, 약 818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EU는 러시아의 압류 자산을 복구 비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EU는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3천억 유로와 러시아 신흥재벌 등의 자산 190억 유로를 동결해놨습니다. We will work on an international agreement with our partners to make this possible. And together we can find legal ways to get to it. Russia's horrific crimes will not go unpunished. 앞서 주요 7개국 G7은 독일 베를린에서 첫 법무장관 회의를 마치고 러시아의 전쟁 범죄 조사와 증거 보존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으로 헤르손 등 점령 지역 절반을 다시 내어준 러시아에게 국제사회의 압박까지 거세지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우리 전통 가면극인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이 됐습니다. 우리 유산으로는 지난 2020년 연등회에 이어 22번째입니다. 신분제 등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비판을 풍자와 해학으로 풀어낸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이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Félicitations à la Corée. 우리나라 무형문화재인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17차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는 산하평가기구의 등재 권고를 받아들여 한국의 탈춤을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했습니다. 탈춤이 보편적 평등의 가치와 사회적 신분제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고 이런 주제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등재는 유네스코가 한국의 탈춤의 가치를 인정한 것으로 문화재청과 전 국민이 함께 노력해서 이루어낸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탈춤은 북청 사자노름, 봉산탈춤, 동네 야류 등 국가무형문화재 13개와 시도 무형문화재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춤과 음악, 연극이 어우러진 종합예술로 계급사회에 대한 비판을 풍자와 해학으로 풀어내 BTS 무대 등 현대 예술에도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탈춤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은 모든 사람의 자유, 또 보편적 평등의 문제를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런 자유와 평등의 문제를 아주 역동적이고도 유쾌하게 풀어내고 있다는 점이 한국 탈춤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날씨한번 참 좋구나. 내가 나온 김에 춤이나 한번 추고 놀다 갑시다.
이번 탈춤 등재에 따라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무형유산은 판소리, 김장문화, 씨름 연등회 등 22개가 됐습니다. 북한이 제출한 평양 냉면 풍습도 인류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올랐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피아니스트 임윤찬 군이 미국 반클라이번 콩쿠르 우승 이후에 낸 첫 음반이 발매와 동시에 10,000장 이상 판매됐습니다. 유니버설 뮤직은 임윤찬 군이 광주 시립교향악단과 함께 녹음한 공연 실황 앨범 베토벤, 윤희상, 바보가 지난 28일 발매와 동시에 10,000장 이상 팔리며 플래티넘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이른바 민영화 방지 관련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기재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서용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겨울이 시작되자마자 강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예년보다 무려 9도나 낮은 영하 9.4도까지 떨어졌는데요. 지금도 찬바람이 불면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2.7도, 체감온도는 영하 7도 선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매서운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계속해서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침 이번 추위에 고비는 넘겼지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한파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강원 북부와 산간에는 한파경보가, 그밖에 강원과 경기 북동부, 충북 북동부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중부지방은 오늘 낮 동안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과 파주는 영하 1도, 대관령은 영하 4도까지 오른 데 그치겠고요. 광주와 대구는 4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높겠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서해안에는 눈이 이어집니다. 지금은 눈구름이 서해상에 머물면서 서해 도서 지역에만 약하게 눈이 날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눈구름이 다시 발달해서 서해안으로 유입되겠고요. 내일 아침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5cm, 서해안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울도 수도권 지역에도 약한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부터 강추위는 주춤하겠지만 여전히 예년보다는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오전 사이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는 약한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 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빙판길 미끄럼 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내륙 지역은 대기가 점점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동해안 지역으로 건조주의보가 확대되고 있으니까요.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